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AI의 영상의학적 적용, 영상 진단의 병변을 발견하고 진단을 보조해주고 정량적 영상 분석과 미래 예측, 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진단 이외에 판독 순서 조정을 통한 업무 효율화, 그리고 진료 예약, 대기 시간 조정, 또한 음성 판독 자동 기록, 그 다음에 화질 개선과 방사선량 조영제량 감소, MR 획득 시간 단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독 순서 조정을 통한 효율화에는 먼저 그 레디올로지스트가 보기 전에 한번 컴퓨터가 스크리닝을 하고 그 중에 노멀과 에브노멀을 구분을 해서 에브노멀 중에서도 어떤 것이 좀 더 크리티컬한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거 위주로 먼저 판독을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중환자들이 많은 응급실이나 ICU 세팅에서 이러한 AI들이 영상의학과 의사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고, 특히 응급실 같은 데서 24시간 환자가 들어오는데 영상의학과 의사가 24시간 킵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이 공백되는 그런 부분을 이 컴퓨터들이 도와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cute neurologic 이벤트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헤드 CT를 찍었다고 했을 때 그 헤드 CT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스트로크라든지 헤모리지라든지 이렇게 빨리 손을 써야만 되는 환자들, 하이드로세팔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이 과연 굉장히 심하냐, 덜 심하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트리에이지라 그러는데 분류를 해줍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심한 환자 위주로 먼저 영상의학과 의사가 보게 되고, 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임상의사한테 빨리 노티스를 해주게 되면은 그 환자를 빨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CT를 찍었을 때에 CT 찍고 한 10여 분 걸쳐서 의사에게 이게 전달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더 빨리 이것을 판독할 수 있으니까 3분 이내에 이거를 의사에게 알려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처치하는 데 있어서 뭐 2, 30분이 걸렸다고 하면은 뭐 10분 이내에 그 처치가 됐다, 뭐 이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영상의학적인 그런 장점이 아니고 그 임상의사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을 찍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환자가 움직인다든지 숨을 쉰다든지 또는 뭐 장기가 움직인다든지 또 이런 뭐 기계가 또 뭐 잘못 찍었다든지 이래서 굉장히 좀 퀄리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영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AI가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노이즈나 이런 걸 보정을 해줌으로써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다시 눕히고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생성해 줌으로써 정확하게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게 해주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MRI를 찍을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2분 54초가 걸렸는데 이 환자를 같은 이미지를 얻는데 짧은 시간으로도 똑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환자를 다시 찍지 않아도 되니까 방사선 양을 줄일 수도 있고, 또한 방사선 양을 굉장히 줄여서 찍는데도 똑같은 이미지 퀄리티가 나올 수 있고,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찍는데도 똑같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고, 또한 조영제 양을 줄이거나 조영제를 아예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조영제를 사용한 것과 같이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AI가 컴퓨터 작업을 통해서 보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영상학과 의사들이 받을 수 있는 메리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도 전부 AI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이 굉장히 또 큰 그 문제점인데, 여러 가지 이제 진단을 내릴 때 과거에는 이렇게 우리가 볼펜으로 썼죠. No active lesion 이런 식으로 볼펜으로 썼었는데, 이제 팩스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 리포트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타이프를 칠 수도 있고, 전사실에 계신 그 전사하시는 분들에게 보내서 그분들이 이제 타이프를 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음성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렇게 음성이 굉장히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이런 부정확한 발음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컴퓨터가 정확하게 그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리포트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굳이 타이프를 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바로 음성 인식을 해서 리포트를 내서 빨리 클리니션들에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 인식 기술도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그 인식 기술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용해서 굉장히 업무 효율을 좋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월 500분 이상 이런 의무 기록 작성 시간이 감소됐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장의 이제 벽 두께를 잰다든지, 심장이 이제 용적을 잰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폐 질환이 있을 때에 이 옛날에는 폐 기능을 이제 확 불어서 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런 걸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CT 같은 데서 폐 용적을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든지 함으로써 폐 기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또는 각종 암 질환에 있어서 그 정확한 메저를 통해서 영상의학적 바이오 마커를 우리가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수치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환자가 안 좋고, 어떤 수치가 되게 되면 환자가 좋아지고, 뭐 이런 그 바이오 마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컴퓨터가 보고서 요거는 굉장히 이 환자에게 크리티컬한 그런 마커가 되겠다, 이런 거를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용적 같은 거를 재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뭐 1시간씩 걸리던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컴퓨터가 하게 되면은 뭐 5분 이내에 이걸 끝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그 여러 가지 측정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그림을 그려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인간이 컴퓨터를 당연히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AI의 도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워크플로우의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내보는 것이죠. 실제로 해봤더니 뭐 체스트 CT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한 224시간이 소요되었던 그런 일을 13시간 어마어마하게 줄여서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AI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업무 효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전공의 때 이렇게 CT 판독하던 모습이 되겠죠. 이런 큰 뷰박스에 필름으로 현상된 사진을 쭉 우리가 걸어놓고, 날짜를 맞춰서 걸어놓고,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보게 되고, 또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게 있으면 아예 더 밝은 백열 전구에다 비춰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티디어스하게 우리가 작업을 해서 판독을 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팩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컴퓨터 내에 다 응축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쭉 볼 수가 있고, 또 변화되는 양상을 짧은 시간 안에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뭐 화질도 개선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도움을 많이 받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그
사용을 해봤더니 도움이 되니까 점점 더 많은 병원에서 사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영상의학과 의사가 없는 병원도 있어요. 그런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소프트웨어들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환자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AI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증명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성능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되고요. 기술적인 문제 더 극복을 해야 되고, 뭐 그냥 일반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상적인 유용성이 아직까지 100% 이게 증거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증거를 만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또 노력이 많이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AI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화해서 의료 서비스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이런 거를 사용하는 병원에 대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돈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수가 등으로 인센티브가 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부재한 상황이 있고, 또한 이 AI가 기계다 보니까 AI가 오류를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법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과연 그 컴퓨터에게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질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그런 것을 보시면은 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보면은 메디컬 AI가 굉장히 좋더라. 그러나 실제로 그 랩에서는 좋았지만, 연구실에서는 좋았지만, 실제 환자한테 적용해 보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A 병원에서는 굉장히 잘 돌아가던 AI도 B 병원에서 가게 되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떠한 그 조건에서 이게 활용이 되는 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AI가 이렇게 올마이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런 데이터인데요. 이 환자에 있어서 심장 비대를 좀 찾아내는 AI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건 노말이고 이것도 거의 노말에 가까워요. 살짝 커졌지만은 카디오메갈리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인데 카디오메갈리를 진단했습니다. 왜 그랬냐 했더니 이 부분을 본 거예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심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요런 게 생겼다는 것은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카디오메갈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이가 없는 일인데, 요게 있으면 카디오메갈리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결론을 컴퓨터가 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컴퓨터가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증, 이렇게 연구소에서 좋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정말 그런 것이 굉장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뭐 검진 목적으로 쓸 건지, 아니면은 ER에서 굉장히 중환 환자를 본 데 쓸 건지, 암 환자를 본 데 쓸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같은 소프트웨어로도 다른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보게 될 때는 그 리얼 월드에서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돈으로 뭐 다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코노믹 피저빌리티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페이퍼 논문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수가가 책정이 되고 이래야만 원활하게 병원에서 돌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다이어그노시스가 이제 제대로 잘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컴퓨터가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프리리딩을 한번 해주고, 중환 환자를 걸러주고 트리에이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메저먼트도 해주고, 이름으로써 인간과 같이 패러럴하게 이제 리딩을 해줄 수 있고, 또는 인간이 한 리딩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틀렸다를 얘가 이제 거꾸로 검증을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레디올로지에 접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워크플로우 디자인을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팩스 시스템에서 이게 잘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어널리시스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환자 구분을 잘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이제 저희가 영상학과 의사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점점 이 개선이 되니까 이거를 점점 받아들이게 되고, 이거 괜찮은지 써도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AI의 임플란테이션에 있어서의 챌린지는 무엇이냐면, 물론 테크놀로지 중요합니다. 테크놀로지가 중요하지만 그 테크놀로지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컬처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최근에 이제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이 그것을 연구하죠.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고, 우리가 손을 떼고도 운전을 가능하게 해주었죠. 그러나 문제는 그게 이제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완벽하진 않다는 것이죠. 이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는 달라서 정말 1%도 에러가 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자율주행과 마찬가지로 정말 굉장히 우리가 개발하기가 더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거 설사 일부는 또 얼리 어댑터들이 있어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모든 의사가 받아들이고, 모든 그 환자들이 받아들이고, 대중이 받아들이고 하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의료기술이 한번 도입이 돼서 식약처에서 거쳐서 이게 환자에게 사용되는 게 있어서, 이게 기존의 기술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모디파이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뭔가 좀 그 신의료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심평원에서 이거는 급여 수가가 나온다든지 비급여 수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급여를 해줄 수 없다든지, 이런 과정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이제 이 수가로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이 AI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나온 걸 보시면 AI 의료기기 허가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아직도 건보 적용은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보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는데, 진료 업무 효율 증가 이런 거는 분명히 이제 효과가 나온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보상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기존 행위와 유사한 진단 능력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도 보상이 안 되고요. 이것이 현저하게 진단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또는 비용 효과성까지가 있다, 이렇게 증명이 돼야만 우리가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지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AI가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디오메갈리처럼 부정확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AI도 정확하고 우리도 좋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이제 AI가 잘했지만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AI가 부정확한데 우리도 부정확한 거, 이런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고, 다양한 하여튼 이런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이제 레디올로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미지 하나 보고 엑스레이 보고 우리가 이제 종이 봉투에다가 노액티브 리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였지만, 이제는 그 이미지에 대해서 AI의 그런 간섭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환자도 분류하게 되고, 그 병변을 발견하고 그거를 메저먼트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날리시스를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프리딕션 모델까지 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뭉뚱그려져서 레디올로지 리딩을 이루어짐으로써 클리니션하고 서로 연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반, 의료 전체와 마찬가지로 영상의학 분야의 AI 적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영상의학 분야에 적용될 것인지 그건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 컬처와 같이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IBM에서 개발돼서 굉장히 의료계에서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닥터 왓슨이 퇴출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거를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써보았더니 여러 가지 뭐 암 분야에 있어서 의사들하고 일치율이 굉장히 낮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로 인해서 컴퓨터가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것이 반드시 양질의 그런 좋은 데이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류가 같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것들이 임상에서 리얼 월드에서 쓰이기에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을 들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자하고 이제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13분이 걸리고 대화만 2분이 걸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보는 2분 만에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13분간 환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AI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컬처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영상의학에 있어서의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될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여러분께 내보내드릴 시간에는 아마 미국에서 비행기로 오고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 아래에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짧은 시간 그렇게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